토트넘 스퍼가 오랜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풀럼과의 원정 경기 1대0으로 이긴 과정 속에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 그리고 해리 케인 선수의 골이 있었는데요. 손케이 듀오의 합작골이 나왔지만 그보다 더 중요했던 포인트는 마침내 손흥민 선수와 페리시치 선수가 어느 정도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은 부분입니다. 과연 이 경기 토트넘의 어떤 점이 달라졌고 손흥민 선수와 페리시치 선수의 동선 정리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상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트넘이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솔직히 경기 내용은 지지부진하긴 했거든요. 예. 하지만은 그래도 케인의 골로 인해서 이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금 4위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리는 데 성공했죠. 예, 만약 이번 경기를 졌다면 승점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풀럼에조차도 5위 자리를 내줄 수 있고 좀 그렇죠. 중위권으로 떨어질 수 있었잖아요. 거기다 이제 브라이턴 같은 경우는 2경기를 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밀린다라고 봐도 무방했는데요. 이 경기 승리 덕에 안 그래도 그 맨유가 아스날한테 패하면서 이제 승점 획득에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추격에 성공했습니다. 예, 뭐 경기 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순위표로 심리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에서는 3점 차면 해볼만 하다 이런 좀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가 토트넘 공격의 핵심인데 이 두 선수가 나란히 골을 또 만들어냈다는 것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날 경기 포진도 포메이션으로 봤을 때 사실 토트넘이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어요. 토트넘은 아예 변화가 없었죠. 맨시티전과 동일한 선발 라인업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거 대체 무슨 생각이지? 특히 그러니까 페리시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맨시티전 패배의 원흉을 조금 제공했다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거기다 이제 손흥민 선수도 그 경기에선 조금 부진했었기 때문에 현지 언론들도 손흥민이 아닌 히샬리송이 선발로 나올 거다라는 예상들이 많았었거든요. 예, 게다가 뭐 페리시치 선수도 수비적으로 너무나 안 좋았고 최근 풀럼의 기세라든지 또 풀럼의 측면 공격 자원을 생각한다면 세세뇽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하는 매체들도 있었지만 콘테 감독은 여전히 손흥민 선수와 페리시치를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 시작하고 솔직히 말하면 30분까지는 풀럼이 가둬놓고 팼어요. 이 경기에서. 일단 뭐 이게 15분경까지의 구역별 점유율인데요. 토트넘 수비 진영에서의 점유율이 36%, 반면에 풀럼 수비 진영에서의 점유율은 15.2%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사실은 팀의 수준으로 생각하자면 최근 연패를 당한 아스날이나 맨시티가 풀럼보다 훨씬 위인데 오히려 그 두 경기보다도 초반 기세로 보자면 또 경기의 이 주도권으로 보자면 더 밀리는 경기를 토트넘이 했다. 그리고 이제 15분부터 30분 이게 그냥 나눌 수 있는 게 이렇게밖에 못 나눠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요. 이땐 더 차이가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토트넘 수비 진영에서 39.3% 그리고 이제 풀럼 수비 진영에서 13.1%였는데 이거는 맨시티도 이렇게 못했었거든요. 토트넘 전에.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30분경까지만 하더라도 이 경기는 이번 시즌 토트넘 경기들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경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벤탄쿠르가 지난 경기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 경기에서는 실수들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부상에서 복귀했는데 바로 선발로 지난 경기도 나오고 또 나오고 하다 보니까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기가 힘들었던 부분들도 있어 보이는 데다가 호이비에르도 조금 중원 싸움에서 밀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주도권을 30분경까지는 풀럼이 완전히 가져가는 경기였거든요. 실제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풀럼은 일주일 온전히 쉬었고 또 컵대회 일정도 좀 이제 널널했지만 토트넘 같은 경우에 맨시티와의 경기를 영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목요일 밤에 치렀기 때문에 휴식 시간이 좀 더 짧긴 했어요. 그렇죠. 여왕서거 때문에 밀린 경기를 했었다 보니까 한 경기를 더 했죠. 그래서 좀 체력적으로도 힘든 모습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밀렸고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중앙 지역에서 플레이가 거의 안 됐다. 그걸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게 그 전반 중반까지의 히트맥 가 이제 구역의 그 공격 방향 비율인 거거든요. 거의 뭐 왼쪽 측면이 그나마 올라갔던 거 제외하고는 클루세스키도 거의 수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30분경까지는. 그러면서 공격이 너무 왼쪽에만 치우쳐져 있었고 중앙은 7.0%. 이러다 보니까 경기 자체가 솔직히 안 풀리고 있었거든요. 그 왼쪽 지역에서 손흥민 선수라든지 페리시치 선수가 조금은 이제 뭔가 합을 맞춰보는 부분들도 있긴 했는데요. 어찌됐거나 첫 슈팅다운 슈팅도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페리시치가 이제 전진 패스를 줬고, 이걸 이제 손흥민 선수가 백패스로 내준 거를 이제 벤탄쿠르가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케인이 볼을 끌고 올라가면서, 역시 케인은, 이 답답한 흐름을 그래도 가져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수비들이 붙었는데도 힘으로 사실상 끌고 올라가면서 중거리 슈팅 굉장히 위협적으로 때렸었던 거였거든요. 빗나가긴 했지만 슈팅이 매섭기도 했고, 근데 사실 말씀드린 대로 인상적이었던 게,
토트넘이 초반에 밀릴 때 왼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격을 했는데 네. 이전에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와 페리시 선수가 겹치거나 합이 안 맞거나 패스가 네. 어긋났고 특히 최근에 그 손흥민 선수가 패스 줬는데 페리시가 안 받고 약간 좀 그런 장면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일 이후로 좀 이제 뭔가 팀 내부적으로 좀 얘기도 하고 좀 논의를 한 것인지 지금 장면도 페리시가 손흥민 선수랑 조금 자리를 좀 떨어놓고 또 패스를 주는 모습들, 연계가 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슈팅의 기점을 이제 토트넘의 흐름이 가져오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것도 일단은 왼쪽 측면에서 패스를 주고받다가 이제 다이어가 반대쪽으로 전환 패스를 해준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클룹세스키가 드리블로 상당히 먼 거리를 끌고 올라가가지고 상대 수비 한 명 제치고 컷백 준 거를 이제 에멜송 로얄이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골키퍼 선방에 막혔죠. 로얄이 뭐 크로스는 조금 많이 아쉽지만 슈팅을 때리는 부분, 과감성에 있어서는 조금이나마 토트넘에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었고 또 결과적으로 이제 선제골은 또 손흥민 선수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 수비를 끌고 가는 과정 속에 좀 기회를 창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 경기에서 콜도바 리드가 초반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조금 실수를 했죠. 여기서 이제 패스 한 게 이제 호이비에르한테 끊겼고 그리고 이제 뒤에서 에멜슨 로얄이 패스 준 거를 벤 데이비스가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 줬고 여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볼을 끌고 가다가 패스 준 거를 케인 선수가 받아가지고 터닝 동작에 이은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넣었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5분은 그래도 토트넘이 경기를 지배하다시피 했습니다. 뭐 구역별 점유율도 풀럼 수비 진영에서의 점유율이 31%였고요. 반면에 이제 뭐 토트넘 수비 진영에서의 점유율은 18.6%밖에 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전체 점유율도 63.4%를 마지막 15분을 가져간 겁니다. 사실 초반에 요리스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실점할 수 있는 위기도 있었고 경기를 완전히 좀 내준 것 같았는데 말씀하신 이 왼쪽 측면에서 손흥민과 페리시의 합이 맞아 들어가고 케인의 슈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결정적인 장면들을 만들고 또 풀럼 수비를 위축시켰고 결국에는 앞선 채 전반전을 마무리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 중반 이후로는 공격 방향 비율도 상당히 이상적으로 조금 나뉘어지게 됐죠. 물론 왼쪽 측면과 중앙이 더 많긴 했지만 오른쪽보다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상당히 이상적으로 나뉘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전 평균 위치를 보더라도 조금 클루세스키가 이 경기에서 수비적으로 많이 내려와 주긴 했었거든요. 벤탄쿠르 쪽에 조금 많이 밀리다 보니까 수비 가담을 많이 해줬었는데,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손흥민과 케인이 투톱처럼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이게 그 경기 끝날 때까지도 이렇게 가긴 했어요. 이게 많은 팬들이 좀 원했던 부분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빠지고 오히려 이제 페리시가 그쪽으로 올라가니까 슈팅도 못 때리고 기회를 못 잡고 겉돈다. 손흥민을 중앙 지역 쪽으로 써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 경기뿐 아니라 최근 경기에서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긴 했지만 월드컵 이후부터 그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했죠. 하지만 이번 경기에 훨씬 더 확실하게 좀 이런 부분들이 두드러졌고 무엇보다 이렇게 했을 때도 페리시와의 호흡은 안 좋았는데 이번 경기는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페리시와 손흥민이 공을 주고 받으면서도 뭔가 매끄럽게 플레이가 전개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올 시즌 들어 거의 뭐 가장 좋았던 둘의 경기가 아닌가. 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괜찮았다. 그리고 이제 뭐 전반전 전체 기록은 풀럼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이긴 했어요. 뭐 그 기대 득점에서 0.77골 풀럼이 반면 이제 토트넘은 0.4골. 왜냐면은 30분을 풀럼이 잘했고 토트넘은 15분을 잘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15분간 집중력을 살려서 그리고 케인 선수가 중요한 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유효 슈팅에서도 2대4로 밀리긴 했으나 1대0으로 리드 잡은 채 전반전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였죠. 게다가 보시면 골키퍼 세이브 요리스가 3방을 4개나 했습니다. 물론 슈팅이 가운데로 쏠리기도 했지만 요리스 선수가 그 아스날과의 경기 실책 이후에는 확실히 좀 집중하는 모습들을 잘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후반전 가가지고는 전형적인 콘테식 운영이 나왔습니다. 1대0으로 앞서고 있으니까 내려앉아가지고 패스 주고받으면서 사실상 그래서 후반전 와서는 손흥민 선수한테 볼 자체가 가지 않았어요. 뭐 그런 것들을 떠나서 후반전 자체는 조금 볼만한 장면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좀 지루한 경기였고 솔직히 이 경기는 어떻게 보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제 체력을 안배하고 이기고 지키고 끝내자. 그리고 이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죠. 이번 경기는 최근에 너무 흐름 자체가 안 좋으니까 야 이번엔 더 내려앉자 더 수비하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그러면서 후반전은 구역별 점유율이 뭐 토트넘 수비 쪽이 31.5%였고 그리고 전체 점유율도 풀럼이 가져갔는데 워낙 토트넘이 수비적으로 내려앉으니까 풀럼도 후반전에 차라리 전반전이 위협적인 공격들이 나왔지 후반전에는
풀럼도 이렇다 득점 찬스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그냥 1대0으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던 거였죠. 예, 전반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풀럼이 측면 위주의 공격이나 크로스 패스를 위협적으로 가져갔지만 후반전은 토트넘이 완전 내려앉아 있으니까 그런 크로스 공격을 좀 더 쉽게 차단하게 되다 보니까 경기가 굉장히 단조롭고 속도감이 없게 진행이 됐어요. 거기다가 조금 더 볼을 끄는 플레이들을 토트넘이 시간을 끄는 플레이들을 하다 보니까 클룹세스키를 많이 활용을 했죠. 후반 들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왼쪽 공격 비율이 그냥 확 죽어버렸고 그냥 오른쪽에서 클룹한테 볼 주고 볼 끌고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시간을 지연하는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면서 오른쪽 측면 공격 비율이 54.3%나 나왔습니다. 게다가 토트넘은 또 원정에 나선 팀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런 엔터테이닝한 좀 흥미진진한 경기를 할 필요는 없다. 부담이 없다. 하지만은 이제 제3자 입장에서는 이 경기 전반전만 보고 꺼도 된다. 그렇죠. 이러다 끝나겠고요. 실제로 손흥민 선수를 또 일찍 빼주면서 또 히차리송을 투입하고 체력 안배도 하고 또 다음 경기 데뷔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후반전은 딱히 뭐 슈팅도 3대3이었어요. 양팀 도합 6회. 그리고 뭐 기대 득점도 뭐 한 골이 채 되지 않았었고요. 뭐 그렇게 그냥 후반전은 그렇게 지나갔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영부영하다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도 토트넘이 최근 2연패가 장기 연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풀럼이 조금 보약 역할을 좀 해준 것 같아요. 풀럼한테 안 그래도 저희가 프리뷰 때 풀럼한테 유난히 강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 그 최근 프리미어리그 17경기에서 13승 3무 1패. 이것도 2무가 가장 그 예전 2경기이기 때문에 15경기 하면 13승 1무 1패입니다. 근데 게다가 놀라운 게 오히려 토트넘이 풀럼 원정에서 더 강하다. 크레이븐 코티지 원정 7연승. 그래서 그들에게 코티지 열쇠를 줘라. 문 열려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 런던 라이벌이기도 하지만 풀럼이 객관적인 전력은 오랫동안 약해왔고 또 그런 가운데 보통 이제 홈팀들은 그래도 좀 더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토트넘이 역습을 좀 잘해서 요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건 간에 뭐 기본적으로 기대 득점하고 특히 기대 위협 저거 보면은 차이가 좀 크게 나죠. 그러니까 풀럼이 전체적으로 플레이를 더 잘한 건 맞아. 위협적으로. 하지만은 토트넘이 수비적으로 잘 닫고 그리고 한 방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풀럼이 그래도 올 시즌 전력이 굉장히 좋고 또 성적도 좋기 때문에 토트넘 상대로 이전 경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잘했지만 그래도 결과는 토트넘이 가져갔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 패싱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그 평균 위치하고 일단 평균 위치 보면은 손흥민과 케인이 투톱처럼 움직였다는 게 보이고요.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후반전에 볼을 돌렸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뭐 그런 영향이 있다고 치더라도 확실하게 이 패스 네트워크가 이전과 다른 것은 예전에는 손흥민 선수와 페리시가 겹쳐갖고 한 곳에 있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특히 페리시가 더 높이 올라가기도 했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확실하게 공격 쪽에 올라가서 있고, 둘이 떨어져 있긴 하죠. 이젠 확실하게, 명확하게 콘테 감독이 손흥민, 페리시가 함께 뛸 때 동선을 분리해놨다. 이것은 좀 명확해 보입니다. 근데 뭐 여전히 어쨌건 간에 토트넘은 뭐 전방 압박에 의한 공격은 없는 팀이고요. 그래도 이거는 그러니까 언제나처럼 비슷했지만은 풀럼이 그 반면 이제 압박에 의한 공격이 훨씬 많았었죠. 하지만 이전과 달랐던 부분이 그나마 하프스페이스 공략은 좀 됐다. 이전보다는. 물론 플럼이 더 많이 하긴 했는데 이게 그냥 후반전은 내려앉다 보니까 더 그런 거고 이전 경기보다는 하프스페이스 공략이 좀 됐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좀 전진이 된 거 그것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물론 클루세스키가 부상에서 복귀해서 오른쪽 한쪽 지역에서 효과를 발휘해주고 있고 그런 가운데 왼쪽이 잘 안 된 게 손흥민과 페리시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아예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케인 선수와도 합을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수비수들이 그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페리시도 공간이 생기고 그러면서 벤 데이비스도 올라와주고 전반적으로 매끄럽게 공격 상황에서 동선 배분이 된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가장 이제 명확한 건데요. 손흥민 선수하고 페리시치의 동선이 마침내 겹치지가 않죠. 완전히 따로 떨어져 있어요. 이게 볼이 없을 때는 뭐 기본적으로 페리시치가 수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손흥민 선수가 볼이 없을 때 이제 안 내려와요. 예전에는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선 내려오지 않고 아마 지시한 것 같아요. 위에서 버티고 있어라 이렇게 지시했는지 그렇고 이제 볼을 가지고 있을 때도 겹치지가 않죠. 그렇죠. 둘의 동선이 정확하게 구역이
겹치지가 않으면서 페리시치가 조금 더 측면에서 자유롭게 볼을 끌고 올라가고 손흥민 선수는 중앙으로 좀 움직이는 장면들이 나온 거죠. 실제로 이제 페리시치 선수가 안쪽으로 치고 들어와서 슈팅을 네. 때리는 플레이도 최근에 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슈팅 정확성이 너무나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사이드에서 공 주거나 네. 크로스 올려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전에는 페리시치가 크로스만 주구장창 올렸는데 이제는 네. 땅볼 패스 좀 주고 그렇죠. 손흥민한테도 패스를 주기 시작했다. 그걸 볼 수 있는 게요. 네. 바로 이제 패싱 컨비네이션인 건데요. 그러니까 일단 페리시치 선수가 손흥민한테 패스 5회를 제공을 했는데요. 이게 그 벤 데이비스, 아무래도 왼쪽 센터백과는 많이 패스를 주고받잖아요. 왼쪽 네. 윙백이. 벤 데이비스 다음으로 가장 많은 패스를 손흥민한테 줬어요. 예. 페리시치 선수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반면에 케인한테는 단 하나의 패스도 주지 않았어요. 페리시치가. 이게 흥미로운 게 올 시즌에 케인 선수가 헤더골을 굉장히 많이 넣고 있고 그 대부분의 어시스트를 페리시치가 했는데 그렇죠. 그런 또 플레이들이 조금 읽히고 또 이제 그 패스를 하는 과정 속에 템포도 늦어지고 토트넘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다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확실하게 조금은 이제 토트넘이 변화를 주고 있다. 특히 콘테 감독이 뭔가 전술적인 변화를 훈련장에서 준 것 같다. 네. 저는 이제 1분 만에 나온 이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경기 시작부터 보통 이런 상태에서 페리시치가 케인한테 공을 주거나 그렇죠. 길게 공을 때려 넣거나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침투하는 동선에 맞춰서 공을 주려고 했어요. 비록 차단은 됐지만 이 시도 자체가 이전에는 잘 보이지 않던 패턴이었고요. 네. 또 후반전 13분, 그러니까 58분에 나왔던 장면도 코너킥 차는 장면이었는데 네. 예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차거나 페리시치가 차거나 했는데 바로 올렸죠? 네, 둘이 같이 붙어가지고 주고받고 이런 플레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저희가 이제 이전에 말씀을 잘 안 드렸지만 둘이 좀 사이가 멀어진 것 같고 얘기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랬는데 오늘 경기는 조금 많이 부딪히고 많이 좀 결을 하고 그랬어요. 전반기 때는 그렇게까지 그거에 그렇죠. 보이진 않았거든요. 잘 단지 지냈어요. 둘이 안 만질 뿐이었지. 근데 월드컵 이후에 조금 둘이 이제는 좀 어색한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 경기에서는 상당히 둘이 어쨌건 합을 맞추는 장면들이 있었던 거죠. 결과적으로도 페리시치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주고 손흥민에서 쿨루셉스키 여기서 벤 데이비스 헤더 케인의 헤더 슈팅까지 간 거는 이거는 훈련장에서 확실하게 준비한 세트피스다. 거의 골과 다름없었는데 레노 골키퍼가 막아냈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 역시도 페리시치한테 이제 패스 3회를 제공했는데요. 이게 공동체다인 거거든요. 그냥 손흥민 선수가 특성 선수한테 준 게. 근데 손흥민 선수가 가장 많은 패스를 준 선수들이 누구냐면요. 페리시치, 케인, 쿨루세스키. 결국엔 공격 라인에서 그렇죠. 공격적인 역할을 했고 백패스라든지 수비에 내려와서 하는 플레이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공격수들한테 패스를 주려고 플레이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두 번의 장면이 코너킥에서 짧게 내준 것이긴 하지만 이 장면 전반 13분에 호이비에라가 전진 패스 줬을 때 손흥민 선수가 이제 앞에 있다가 뒤로 나오면서 수비를 끌어들이고 그렇게 생긴 공간으로 페리시치한테 준 장면들은 확실히 콘테 감독이 손흥민 페리시치를 뭐 따로 기용하는 게 아니라 함께 쓰면서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공격 진영에서 최대한 플레이를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요. 저 이제 네모난 박스에서 이 패스 준 거는 이제 도움을 올린 거고요. 이제 저 빨간 박스들은 이제 드리블을 시도했는데 실패한 거긴 하거든요. 하지만 실패했더라도 보면은 공격적인 플레이들을 하려고 했어요. 박스 근처 위험 지역에서 플레이들을 한 거죠, 저게. 그리고 또 이제 히트맵을 보더라도 어쨌건 간에 공격 진영에서 볼을 많이 가지고 플레이들을 한 거고요. 사실 손흥민 선수가 전방에서 열심히 뛰어주기도 하고 수비할 때도 엄청 내려와 주는데 그런 체력 소모들을 하면서도 물론 이전에는 골을 넣었지만 최근에는 골에 대한 부담이나 또 골을 못 넣는 그런 비판론이 크다 보니까 콘테 감독이 이번 경기는 확실하게 너 수비 가담 안 해도 되니까 오늘은 골만 넣어. 대신 우리가 아예 라인을 내릴게. 약간 이렇게 좀 얘기하지 않았나 싶고요. 전반 추가 시간 이 득점 장면 보시면 호이비에르 선수가 찔러줬을 때 또 한 번 손흥민 선수가 나오면서 받고 다시 들어갈 때 수비수들을 몰고 다녔잖아요. 특히 몰고 다녔기 때문에 케인에게 공간이 생겼다. 케인의 슈팅도 좋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분명히 이 장면에서는 자신의 역할을 좀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도 공격 진영에서 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체 패스 17회 시도했는데 5회만 수비 진영에서 패스를 한 거잖아요. 나머지 12회는 다 공격 진영에서 했다는 것도 상당히 그러니까 조금 고무적인 부분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도리어 그리고 어쨌건 간에 패스 성공률도 공격 진영에서 더 높았어요. 왜냐면은 수비 진영에서 2번 실수한 거고 빨간색이 실패인 거거든요. 공격 진영에서 2번인 거니까 공격 진영에서 패스 숫자가 훨씬 많은데 2번인 거니까 공격 진영에서 패스 성공률이 높았다는 게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절대적인 패스 수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의 이제 미스에도 성공률이 떨어진 거지 실제 패스 미스는 4번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공격적인 패스 중에 주목했던 게 30분 이 쿨루셉스키가 배우로 들어가면서 슈팅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좀 날카로운 패스가 들어갔는데 조금은 이제 좀 파울성 디오프가 약간 좀 얼굴을 가격을 했는데 그냥 넘어간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 역시도 공격 진영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손흥민 선수 항상 내려와가지고 수비 진영에서 수비를 가담을 해야 됐었잖아요. 근데 이 경기에서는 최대한 공격 진영에 머물면서 그러면서 공격 진영에서 수비적인 액션들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게 다 수비적인 액션들을 예, 표기를 한 거거든요. 결국엔 손흥민 선수를 확실히 상대 지역에 두는 전술을 택했다. 그런 지시가 내려갔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뭐 이 경기에서 일단 뭐 76분 뛰고 교체 아웃됐기 때문에 활동량이 8.96km긴 한데요. 이걸 이제 이 경기가 추가 시간까지 해가지고 100분이 진행이 된 경기였거든요. 이걸 100분 기준으로 이제 환산하면요. 활동량이 11.79km로요. 가장 많은 활동량을 기록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전력 질주도 11회로 페리시치 다음으로 많긴 한데 이걸 또 100분을 환산하면 15회가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또 이제 순간 셀코 속도도 가장 높았죠. 예. 결국에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공격적에 두고 경기를 하면서 본인의 다양한 그 지표상에서 좋은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경기를 통해서 이 동선 정리와 역할 구분이 손흥민 선수를 조금 살리고 있다. 다만 이제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폼이 확 올라온 것 같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드리블 시도한 것들도 실패한 것들도 있고 또 이제 아직까지도 조금 자신감은 떨어진 것 같아요. 슈팅을 가져갈 수 있을 때도 패스를 주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경기에서 도움을 올렸으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슈팅도 조금 더 자신 있게 가져가고 하는 플레이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습니다. 예, 어찌됐거나 팀이 또 이겼고 또 본인이 거기에 기여를 했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졌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페리시치하고의 동선이 조금씩 합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한다면은 조금 더 둘 사이에서의 시너지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주긴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여전히 또 케인 선수가 좋은 폼을 유지하면서 결국엔 이 대기록에 도달을 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경기는 케인 덕에 승리했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예, 그 골도 상당히 어쨌건 간에 뒤로 이렇게 터닝을 하면서 슈팅을 한 게 예술적이기도 했었고요. 경기 내용이 밀리는 와중에도 그 흐름을 바꾼 것도 케인이었거든요. 예, 어쨌건 간에 케인이 이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서 토트넘 소속으로 266골로 지미 그레이브스와 함께 토트넘 역대 최다골 공동 1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곧 267호 골로 단독 신기록을 세우고 그 신기록을 계속해서 연장해 나갈 수 있고 최초 300골에 도전할 수 있는 선수가 케인인데요. 일단 뭐 그런 뭐 장기적인 기록을 떠나서 올 시즌의 페이스는 사실 득점왕도 노릴 수 있는 페이스예요. 홀란의 이런 미친 득점이 아니었다면. 그렇죠. 예, 뭐 30골 노릴 수 있는 페이스인데 홀란이 40골 페이스로 가고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뭐 득점왕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번 시즌 케인이 도리어 약간 조금 고군분투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이전보다도 더 영향력은 높은 것 같아요. 토트넘 내에서의. 예, 게다가 사실은 이제 득점 기록을 봤을 때 홀란 선수의 비빌만한 선수가 그나마 케인밖에 없어요. 토니가 13골이니까 사실 홀란의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미트로비치, 로드리고 결국에 이제 10골을 넘은 선수가 5명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올 시즌은 좀 대체적으로 골잡이들의 좀 이제 다득점이 안 나오고 있는데 홀란, 케인 이 두 선수가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다. 이게 딱 지난 시즌 공동 득점왕인 살라와 손흥민이 동시에 주춤해서 살라도 진짜 심각하거든요, 이번 시즌. 사실 뭐 저희가 토트넘의 부진, 손흥민 선수의 아쉬움들을 얘기해 드리지만 리버풀의 성적이 더 안 좋고 물론 살라는 개인 득점은 손흥민 선수보다 낮지만 경기력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살라에 못 미치고 있어요. 탑10에 없잖아요. 결국엔 이제 살라도 문제가 있다. 가려져 있을 뿐이다. 말씀하신 대로 손흥민 선수도 좀 살아났고 페리시치와 동선 구분도 됐고 특히 이제 76분에 일찍 교체를 했기 때문에 뭐 프레스턴과의 FA컵 경기도 출전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FA컵 경기는 휴식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뒤에 너무 이제 중요한 일정들 특히 이제 챔피언스 리그까지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히샬리송이 어쨌건 간에 아직 폼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도리어 그러니까 FA컵을 통해 히샬리송의 폼도 끌어올릴 필요성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FA컵은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발 명단에선 빠질 수 있지만 그 후반전에 나와서 그렇죠. 골을 넣고 만약에 여기 그러니까 앞서면은 저는 안 넣을 것 같아요. 앞서면 안 넣는데 이게 생각보다 또 경기가 안 풀리면은 그럼 후반에 투입을 하겠죠. 그리고 아마 케인은 저는 그냥 선발로 나올 거라고 보이고. 그렇죠. 케인은 뭐 대안이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그러면 케인 빼면서 손흥민 선수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히샬리송이 토보 올라가고. 그렇죠. 저는 어느 정도는 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이제 프레스턴이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상대가 아닌데다가 또 골맛을 보고 맨시티와의 경기를 준비하는 게 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연승이 중요하거든요. 무엇보다 이제 맨시티를 상대로 너무나 좀
타격 큰 패배를 당했잖아요. 네. 다시 만난다는 점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에게도 콘테 감독에게도 좀 좋은 점일까요? 솔직히 예. 맨시티전은 이래저래 쉽지 않은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맨시티가 어쨌건 간에 지난 경기에서 이제 울버햄튼전에서 홀란드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면서 해트트릭도 기록을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올라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프레스턴전까지는 어떻게든 조금 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경기에서도 수비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했었거든요. 예. 특히 다이어가 상당히 이 경기에서는 밀리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어가지고 미트로비치한테 예, 미트로비치도 최근 폼이 안 좋아요. 지난 경기 그렇지. 때 페널티킥도 놓치고 이러면서 미트로비치가 최근 폼이 안 좋았던 덕을 조금 봤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맨시티전은 솔직히 말하면은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맨시티전을 그래도 조금 더 분위기를 끌어올리면서 레스터전과 밀란전에서 좀 반등하는 계기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맨시티와의 경기가 2월 6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열리니까 네. 1월 이적 시장이 끝난 이후거든요. 아마도 이 시점에 영입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있다면 좀 반전의 열쇠가 되지 않을까. 일단 콘테 감독은 2명을 원한다고 했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또 저희가 이 상황에 대해서 또 파라티치 디렉터가 최근에 굉장히 그런 많은 논란을 겪고 있는데 그건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토트넘의 이적 시장 상황도 이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한준TV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하는 해외 축구 분석 콘텐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새로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